안녕하세요. 커밍턴 앤 벌링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릭 홀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1997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홀더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009년에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면서 흑인 최초의 법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는 법무차관을 하고 2009년도에는 법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오바마 정부에 이어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요. 분위기는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15년 4월 27일에 임기를 마치고 그는 현재 커밍턴 앤 벌링에 돌아와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너가 무엇이냐면요, 크게 로펌의 구성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 변호사, 어소 변호사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어소시에이트 로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 변호사, 파트너 로여라는 그런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서 변호사랑 파트너 변호사가 있는데, 자, 어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속 변호사는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를 말합니다. 순서대로 처음에는 주니어 변호사로 시작하고 시니어 변호사가 된 다음에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니어 어소랑 주니어 어소를 합쳐가지고 어소 변호사라고 합니다. 주니어에서 시니어 어소를 거쳐서 7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은 바로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트너가 되면서부터는 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구성원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는 주주이자 사용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소는 종업원으로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파트너에서부터는 지분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트너에 대해서는 연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파트너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분을 나눠 갖는 지분 파트너, 에쿼티 파트너가 있고요. 일반 파트너, 넌 에쿼티 파트너가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파트너는 지분 파트너로서 회사의 구성원, 즉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법무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파트너가 되면은 이제 주주처럼 자본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봉을 받는 것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나눠 갖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의 파트너가 전체적으로 일을 지휘하면은 그 일을 따오는 것들은 그 인맥이 많은 파트너들이 따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그 어서 변호사들이 실무를 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로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파트너는 지분을 가지는데, 이제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지분 파트너가 이미 많기 때문에 그 지분 파트너로 승진시키기에는 아쉬운 변호사들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분을 더 투자하기엔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일반 파트너, 이제 넌 이쿼티 파트너로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름은 파트너로 승진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어서 변호사에게는 월급을 지급하는 거지만은 이 파트너 변호사에게는 출자한 것에 비례해서 배당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자로 주니어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시니어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진정한 주주가 되는 구성원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커밍턴 앤 벌링의 에릭 홀더가 워싱턴 DC 본사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법무장관이었고, 자, 코빙턴은 서울지사도 있잖아요. 서울지사에도 파트너 변호사들이 있는가? 자, 서울지사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파트너 변호사가 서울지사에도 3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먼저 저걸 검색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코빙턴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여기에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은 오피스를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서울지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우리가 9명의 변호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어서 변호사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은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가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름들을 보면은 한국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서울지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강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일단 처음에 이제 윌리엄 팍이라는 분을 일단 보면요. 자, 이분이 바로 이 서울지사를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M&A 등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파이낸싱, 뭐 리얼 프로퍼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업무를 한 경험들이 있고요. 커빙턴의 서울지사 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분, 자, 이 쌈이라는 분은 언어 능력이 좋은데 영어랑 한국어, 일본어까지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경력을 보면은 뱅킹 트랜잭션, 그러니까 은행 거래 관련해서 또 일가견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스캇이라는 분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자, 이분도 이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이 변호사를 하기 전에 일렉트리컬 인지니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복잡한 테크니컬 이슈에 대해서는 이분이 또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IP 관련 업무도 하고. 자, 그럼 이제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과연 얼마를 벌까 궁금할 수 있죠.
이거는 한국 기준인데 여기 보면은 평균 연봉이 대략 2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일도 많이 하는데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 정도가 됩니다. 55시간이니까 5일만 출근한다고 했을 때는 하루에 11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블로그 내용은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사실상 근로시간은 80시간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13시간에서 15시간을 일한다고 하는데요. 파트너 변호사들도 이 사건을 따오는 데만 옛날엔 집중했는데 요즘에는 또 눈치 보여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데이터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연봉 1억을 주려고 한다면은 그 근로자가 일하는 값어치가 3억 정도, 그래서 1대3 정도의 비율은 돼야지 인건비 대 노동가치 비율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침 9시 출근해서 밤 12시 이전에 퇴근하면은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새벽까지 일하다가 퇴근한다고 하고, 그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는 아예 사무실 근처에 원룸 하나에 얻어놓고 잠깐 자고 나와가지고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고 하루를 다 보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야근을 해서라도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많느냐, 정해진 시간까지 의뢰인이 정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뭐 토요일, 일요일 그런 거 없이 마감 시간, 데드라인까지 어떻게든 그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은 광장 25년 차에는 뭐 세전 5억 원 정도를 받아간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의 유명한 변호사들은 뭐 연봉 10억은 뭐 현실이다. 자, 그래서 대형 로펌은 어쏘랑 파트너는 아니죠. 어쏘는 그냥 종업원이다. 10년 미만의 변호사. 그 다음에 파트너는 로펌의 주주다. 물론 그만큼 노력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 파트너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뭐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감을 따내오면은 이제 어쏘 변호사들이 처리를 한다.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때려치는 사람도 있고 뭐 공황장애가 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1년 동안 약 먹고 겨우 회복해서 개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코빙턴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앤 드러그를 선택했는데, 여기면 여러 지사들이 섞여 있겠죠. 뭐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뉴욕도 있고, 이런 파트너 변호사들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총 이제 124명이 있는데, HLB가 서울지사 코빙턴에게 맡겼는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지사에 맡겼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으나 추측을 해보건대 신약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지사에다가 아마 문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HLB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지만은 엘레바는 미국에서 더 친숙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엘레바가 한국에 와서 한국 지사에 있는 코빙턴이랑 상의하기보다는 미국에 있는 엘레바가 그냥 미국에 있는 코빙턴이랑 같이 상의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가 헤드이긴 하지만은 실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엘레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HLB에서 엘레바로 돈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임상시험을 신약 개발을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에커맨이라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 사람은 경력이 이제 바로 FDA 관련해서 나오게 됩니다. 딱 봐도 뭐 FDA. 그래서 신약 개발이랑 그런 것들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그 다음에 GSK에 대한 어떤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있는 분 보면은 또 이분도 USA나 차이나 같은 데서 푸드 앤 드러그에 대한 어떤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자, 이러한 변호사들, 파트너 변호사들이 또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클릭해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있겠죠. 그리고 예상컨 때 뭐 FDA 출신들도 있을 겁니다. FDA 출신으로 변호사를 하면서 대형 로펌에 들어와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가 NDA 전에 컨설팅을 받았던 코빙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